여러분 반갑습니다. 찐언니 심리TV 이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랑의 매는 없다. 네, 사랑의 매는 없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부제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누구도 당신의 존엄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제가 부제를 붙였어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제가 워낙 예능을 즐겨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연예인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또 보다가 완전히 충격을 먹어서, 그래서 좀 매에 대해서, 폭력성에 대해서 조금 다뤄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단 이제 두 가지 조금, 사례를, 제가 TV에서 봤던 사례를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박송 씨 얘기였어요. 유튜브에 이미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기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그냥 박송 씨 사례를 예를 들자면, 이제 박송 씨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봤던 영상 중에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 놀랍지는 않았던 영상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박송 씨가 이제 어린 시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동침이라는 프로의 MC를 맡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엄마가 유독 본인만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형이랑 동생을 두고 본인만. 제가 예전에 많이 달아드렸던 영상, 콩쥐에 관한 영상 있죠. 콩쥐. 박송 씨가 콩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본인이 짝사랑하는, 여자분이 이제 두부집 딸이었던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보고 싶어서 조금 거기로 가서 사갖고 오느라고 늦었던 거예요. 예. 그때 엄마가 늦었다고 두부를 얼굴에다 던졌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박송 씨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속이 상하고 기분은 나빴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너무나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도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수년 전에 영상이었거든요. 십수년 전이에요. 수년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영상이었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들 쇼크를 먹은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엄마가 아들 얼굴에 두부를 던진다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박송 씨가 그런 일을 비일비재했어요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출연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고, 아니 그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냐고 이런 반응을 하는 영상을 저도 최근에 봤어요. 근데 박송 씨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박송 씨 가족 내에 있었던 그런 최근의 일들이 훨씬 더 그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갔어요. 정서적인 부분에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근데 그런 일을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긴 했지만 박송 씨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놀랍지 않았던 거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내담자도 마찬가지고 보통 그 지인들 얘기 나누다 보면은 너무 본인이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인 학대나 신체적인 폭력에 익숙해져 있어서 본인은 그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는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혹은 제가 이제 듣고 놀래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폭력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특히 가족 내에서는. 자기 가족, 보통은 한 가족 내에서만 살기 때문에 본인이 겪은 정서적인 학대나 신체적인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충격적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박송 씨의 사례도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던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다루게 된 계기가,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듣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꼭 영상을 다뤄야겠다 했었던 건데, 누구냐면 이제 슈퍼주니어의 멤버 중 한 명이었어요.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워낙 유명해서. 그분이 이제 나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슈퍼주니어 멤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매를 맞고 자라서 그래서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 된 거지, 아마 매를 맞질 않았으면은 정말 망난이라든가 이런 그런 사람이 됐을 거다. 물론 망난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완전 너무 충격을 먹었거든요. 오은영 박사님도 놀랬는데 이제 좀 굉장히 유연하게 그거를 풀어주시면서 넘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슈퍼주니어 멤버 정도면 대부분 30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당연히 매나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뭐 40대, 50대 세대들이야 워낙에 우리 학교에서도 너무나 맞았고 뭐 집에서도 워낙에 맞았기 때문에 폭력이 길들여진 세대지만 우리가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도 다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30대 정도면 당연히 매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를 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이 된 거다.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너무 쇼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매에 대해서 특히 가족 내에서 부모에 의해서 가해지는 폭력이 너무 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 매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좀 그거를 다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이제 사랑의 매는 없다잖아요. 제목이. 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이거든요. 사랑의 매는 없다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앨리스 밀러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제 책이나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드리는 그 존 브래드쇼라는 분 있죠. 그분 책에 이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제가 그래서 이분 책도 좀 사서 봤는데 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을 제 자신을 성찰하는 데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두 분이 바로 존 브래드쇼하고 이 책의 저자인 앨리스 밀러 이 두 분이에요. 예. 두 분은 본인들이 굉장히 작업도 뭐 존 브래드쇼는 굉장히 자기 작업도 많이 한 사람이고요. 앨리스 밀러 같은 경우도 인간의 그 성찰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매는 없다 책에 나온 내용들을 다뤄서 여러분들이 그 매라는 것이 폭력이 어떻게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다시 한번 정말 사랑의 매는 없다는 거, 나의 존엄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거, 그걸 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감을 느끼는 가장 어떻게 보면 물질의 기본 단위잖아요. 예, 뭐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계선 이런 거. 몸은 나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이거를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가해서 내 몸을 막 자기 마음대로 고통을 가한다는 거는 너무나 끔찍한 침해예요. 그것이 설령 부모일지라도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워낙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에 대해서 되게 추앙하는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부모들이 매를 대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학대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뭐 가정 내 훈육에서도 그 정도 뭐 매야 뭐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매라는 것이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네. 자, 이분이 나는 요 내용들을 다룬 장에 속해 있는 부의 제목 일부에 해당하는 장인데 제목이 뭐냐면 눈 감아 온 어린 시절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눈 감고 있었던 진실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첫 번째 제가 다뤄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이게 진짜 그 슈퍼주니어 멤버의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다 너 잘 되라는 뜻에서 모욕과 고통을 준다는 말을 되풀이하면 경우에 따라서 아이는 평생 그 말을 믿게 된다. 지금 슈퍼주니어 멤버가 딱 이 경우예요. 예,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똑같이 아이들을 학대하면서도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우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본인이 매 때문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됐다고 믿으니까 당연히 자식한테도 매를 가하겠죠. 그런데 부모에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때 아이가 억누를 수밖에 없던 흥분과 분노, 고통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 첫 장을 3장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매 맞을 때 힘들고 아프죠. 근데 계속 맞다 보면은 내 맞을 짓을 해서 맞는구나. 매는 너무 당연한 거야. 나는 매 맞을 만한 짓을 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초기에는 그래도 맞을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막 분노도 느끼고 저도 진짜 많이 맞고 자랐는데 분노 많이 느꼈어요. 고통스럽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그것까지도 억누르게 된다는 거죠. 더 정신적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으로 돼가는 거죠.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근데 저는 되돌아보면 다행히 맞으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진짜 다행이었어요.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저자가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진짜 인간이 악함을 갖고 태어난 존재일까라는 그것을 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갓난 아기들에겐 잘못이 없다. 어떤 성향을 타고나든 갓난 아기들은 삶을 파괴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 악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저도 이거에 굉장히 동의해요. 태어난 갓난아기들, 아직 뭔가가 가해지지 않은 갓난아기들은 굳이 자기 삶을 파괴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 성장과 생동,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이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환경에 의해서 변질이 되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오히려 갓난아기는 보살핌과 보호, 사랑을 받고 싶어하며 또 자신을 사랑하려고 한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인 거죠.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는 시기에 영혼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만 인간은 파괴적인 충동에 내몰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스에서 보는 많은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뒤에는 반드시 그를 파괴한, 그의 영혼을 파괴한 주 양육자가 있었다고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고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동의해요. 사랑과 배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 악이 반드시 인간 본성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또한 이 장이 저기에요. 독재자들, 역사 속의 독재자들 있잖아요. 인간을 굉장히 학대하고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한 막 그런 사람들을 분석을 해요. 그들의 어린 시절을. 네. 그래서 여기서 히틀러에 대해서도 이 저자가 다루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이런 얘기도 해요. 나는 태초에 교육이 있었다는 책에서 히틀러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람들이 이게 좀 책이 오래된 책인데 이런 책들 쓰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의 역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와는 반대로 한 여성 독자는 이런 편지를 보냈다. 히틀러에게 어린 시절에 겪은 괴롭힘과 기만을 안갚을 수 있는 아들이 5명만 있었어도 유대인은 히틀러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추측해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책을 읽은 여성 독자가 이 앨리스 윌러한테 이렇게 책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히틀러한테 자신이 어린 시절에 그 부모한테 받았던 끔찍한 학대들을 되풀이할 수 있는, 되갚을 수 있는 아들이 5명만 있었어도, 물론 그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얘기지만 누군가 해소할 수 있는 내 자식들이 있었다면 히틀러가 굳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살상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도 해본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자기 아이에게 안갚음하고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큰 학대 이런 진짜 뉴스에 나올 그런 얘기들이 아니면은 보통의 부모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폭력을 다시 자기 자식들한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되갚음을 해요. 그렇지만 그걸로 벌을 받지는 않죠. 오히려 그 슈퍼주니어 멤버처럼 세뇌당해 갖고 나 맞아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의 영혼을 살해하는 행동을 교육과 훈육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폭력을 당한 아이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아이가 자기에게 가해진 고통을 자기를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훗날 최소한의 가책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고통을 전가할 위험이 매우 크다라고 쓰고 있어요. 저도 이거 굉장히 동의해요.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요즘 연예인들의 그런 폭력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뒤에는 항상 그들에게 똑같은 괴롭힘을 가했던 부모가 있어요. 주 양육자는. 이거는 저는 정말 100% 확실한 사실이라고 봐요. 인간은 자기가 당한 만큼 되갚으려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그래서 폭력을 가하는 교사에 대해서도 좀 다루는 얘기가 나오는데 체벌 없는 교육을 상상하지 못하는 교사도 많다. 그들이 체벌을 선호하는 것은 스스로가 폭력 속에서 성장하여 아주 어릴 때부터 체벌의 파괴력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어린이의 고통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심성을 아예 키울 수가 없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도 굉장히 많이 맞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고통에 전혀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굉장히 고통에 민감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공부하면서. 또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그것을 학습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체벌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격적인 행동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때리면 바로 효과는 나타나요. 말을 듣죠. 아프니까. 근데 그게 잠깐이에요. 또 그 행동 반복되고 그렇게 계속 내가 폭력 속에 길들여진 아이는 자기가 뭔가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 폭력으로밖에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다루자면 그 매를 맞는 아이들이 자신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며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진다. 이게 더 아픈 거예요. 문제가 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게 정말 너무 아픈 사실인 거죠. 벌을 받을 때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는 보호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믿음이 쌓인다.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근데 정말 이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가치들이 아이의 몸에 정보로 저장되어 그의 세계상과 훗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잘못된 가치들이 자기 몸에 이제 정보로 저장돼서 세계를 바라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도 자기가 그렇게 겪은 대로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 너무너무 아픈 사실인 거죠. 이런 아이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없으며 육체적인 고통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여 알리지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면역 체계가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많이 아파요. 예. 그 몸의 증상으로도 나타나는, 물론 정신적인 질환으로도 나타나지만, 폭력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들이 뭐 정신적인 질환으로도 나타나지만 몸의 증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듯이 그 폭력이라는 게, 매라는 게 사랑의 매는 절대 없다는 거. 제가 저의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좀 의아하신 분들. 그래, 정말 사랑의 매는 없나? 부모님이 때린 매가 사랑이 담긴 거 아니었나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께 제가 이제 저희 집안이 제가 장녀였고 밑으로 동생이 넷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저하고 둘째가 유독 부모님께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저랑 동생이 연년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본인이 할 줄 아는 방법이 애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때리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셋째, 넷째 나면서 막 힘들고 귀찮으니까 이제 손을 놓으셨는데, 우리 때는 이제 되게 본인 입장에서는 열정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막 관심을 갖고 그게 하필 매였던 거죠. 그래서 저랑 둘째한테, 저랑 둘째, 굉장히, 셋째, 넷째는 별로 맞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랑 둘째가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는데, 유독 저와 둘째만, 굉장히 예민하고, 좀 신경질적이고, 감정 기복 심하고, 그 다음에 위도 굉장히 약해서, 뻑하면은 저는 이제 잘 체하고, 소화 안 되고, 두통에 시달리고,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뭐 뻑하면 체해서 맨날 토하고, 이런 증상이 유독
유독 저하고 둘째한테만 나타나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 저는 저를 통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랑 둘째만 유독 성격이나 몸에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냥 우리 둘이 타고난 걸까? 아니면은 어린 시절 굉장히 많이 겪었던 폭력 때문일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일 매를 맞거나 벌을 받거나 그랬었거든요. 둘이 맨날 싸운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고, 둘한테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그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리고, 추측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랑의 매는 정말 없다는 거, 이거를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좀 내 자신의 존엄을 타인이 침해하지 않게 나를 잘 지키는 삶을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